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9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옵션 만기 다음 날 이었고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5월 중순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주에 연휴 이후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 전에 좀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최악의 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주가가 계속 변동성 있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100원 정도 올라서 27,850원으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이제 가격을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이제 작업이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한 주체는 JP모건이었습니다. JP모건에 대한 이 옵션 만기 근처에서의 움직임이 이번에도 관측이 되었고요. 항상 이제 옵션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주가 움직임들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 흐름을 수년간 보아왔기 때문에 이 JP모건과 모건스탠리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움직임은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근처까지 주가가 오르거나 혹은 내리거나 하고 나서 만기 이후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일단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의 지연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부분에서 반등이 꽤나 있었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대해서 체코 계약 발표에 대한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식에 의한 결과가 나왔을 때 대비해서는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했고요. 오히려 체코 원전에 사인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점은 지금 이제 전 고점보다 낮은 상황이고요. 쌍봉 형태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도주이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정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느냐, 분할 매도를 왜 계속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쌍봉 형태는 이전에도 보았습니다. 2021년 때도 주도주 형태의 고점 두 번 쌍봉 정도를 이제 터치를 하고 주가가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때와 이제 지금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제가 보았을 때는 주도주 입장에서 39,000원을 찍고 아무리 관세 정책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라고 해서 20,000원대까지 거의 주가가 30% 수준이 빠지는 것이 과연 이게 주도주인가 라는 의구심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주도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에 대한 차트를 그립니다. 주기적으로 올랐다가 떨어뜨렸다 하면서요.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켰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뜨려서 횡보를 시키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 자체가 이전과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옵션 파생 상품 만기일에 가까워졌을 때에 의해서 현물을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주 치고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주도주는 거래량이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이제 주도주로서 관심을 많이 받을 때는 5천만 주 수준의 거래량, 3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피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 소식 발표 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는 더더욱더 이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뭔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를 활용해서 주가를 올리고 떨어뜨리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주가 흐름은 썩 마음에 들지 않고, 현재 이 주가가 전체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상 이제 N자로 쭉 올라가는 패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충분히 우리가 아래에서 매집을 오랫동안 한 상황에서 분할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5월 7일자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아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5월 8일, 5월 9일에도 계속 투자자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를 좋다라고 예상해서 한꺼번에 들어올 정도면 하루 매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매수하고 오히려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사모펀드와 투신 투자자, 금융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에 대한 흐름과 이 수급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 흐름과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지금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는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다시 떨어질 때는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딱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 자체가 기관 투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기관 투자자 수급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 자체는 기관 투자자다. 기관 투자자가 마구 던지니까 주가가 쭉 떨어져 버리고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침착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이 중심, 그죠? 우리가 주시를 하기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 수급을 보았을 때는 5월 7일 딱 이제 만기 전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지금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최근 4일 동안은 크게 움직임이 없어 보이죠. 그럼 기관 투자자가 언제 다시 들어오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혹은 투신 투자자라든지 이런 단기에 대한 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단기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조차도 매수를 한번 끝내고 오늘도 오히려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옵션 만기의 근처에서의 기계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제외하고 다른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마찬가지 흐름이 나왔고요. 특히 이 원전 하면 한전기술이 떠오르죠. 한전기술에 대한 주가를 보시면 한전기술은 이미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해서 지금 좋지 않게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다음 주 혹은 그 이후의 흐름은 사실상 이 전체 테마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 지금 유독 BHI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테마는 가스터빈과 SMR에 대한 테마로 또 따로 묶여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그쪽은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요. 특히 BHI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와는 좀 다르게 주기적으로 올랐다가 떨어뜨렸다 하지만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고 고점도 점점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가 그려지고 있고요.
BHI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수급 자체가 최근에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BHI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BHI는 9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게감이 낮고요. 주식 수도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움직임에는 모멘텀이 확실히 강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고점으로 향해 갈수록 점점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 움직임은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는 패턴입니다. 점점 수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요. 오히려 이전에 이렇게 뜨겁게 관심을 받을 때와는 지금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단기 고점에서의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방사는 10배 갔는데 원전주도 10배 가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원전과 방사는 조금 다릅니다. 원전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우리가 정말 원전을 수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원전 건설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상황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이 계속 늘어지고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이 원전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고, 제2의 원전 르네상스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게 보고 모아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의 이 체코 원전에 대한 흐름을 보면 정말 이제 진절머리가 날 정도의 이 대형 원전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이 엮이게 된다. 그러한 것들이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체코 정부가 5월 9일자로 한수원과 25조 원전 계약에 사전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100% 본계약할 거니까 가처분 나오면 바로 계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처분이 이제 언제 결론이 나느냐, 일정이 지연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지연이 되느냐,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체코 정부가 100%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미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에서 우리는 확신을 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당연한 거 외에 이제 정말 계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이 확실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이제 소송이 장기화되었을 때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장기화될 수 있느냐? 여기를 보시면 체코 전력공사는 법원의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겠다. 하지만 항고가 기각되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사안의 복잡성 탓에 2년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2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재권 소송전과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었을 때도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걸었거든요. 그런 탓에 아주 이제 기대감 크게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뒤로 결국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기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2년 버티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2년 전에 이미 오는 10월에 체코가 총선을 하게 됩니다.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폴란드 사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퐁트누프 원전, LOI 계약 체결해서 본계약 100% 확신한다 라고 폴란드 전력공사 이 장관, 수장과 그 다음에 폴란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좋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총선 이후에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진행 사항이 쏙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LOI 계약 체결에 대한 효력도 어떻게 되는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체코에 대한 이 원전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려하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프랑스 EDF는 상습적으로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항고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무산시킨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 약물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체코 법원입니다. 브루노 법원이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계약을 빨리 해야 되고 체코에 대해서 전력 생산이 지금 부족하니까 빨리 원전 지어서 그 전력에 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 주요 인사들이 계약하기 위해서 비행기까지 탔는데 감히 브루노 지방법원이 그거를 막았습니다. 가처분을 인용해버렸죠.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브루노 지방법원 자체가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치적인 접근 자체는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막은 게 아니라 그 일만의 EDF에 대한 손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처분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체코 정부에서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정말 길어지면 이제 2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 계속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셨을까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떠안고 계속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차지하는 올해 컨센서스의 30% 40%가 이 체코 원전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체코 원전이 올해 계약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 컨센서스는 대폭 하향 조정될 거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원전이 무엇인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리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작년까지도 굉장히 원전에 대한 산업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올해 초까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 계획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할 수 있는 원전, 당연히 체코도 들어가 있었고요. 폴란드 퐁투누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UAE 원전도 원래는 작년 말까지 이 입찰자 선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5에서 8호기는 아니더라도 6호기까지도 논의가 되었었고요. 거기에 사우디 원전도 진행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라든지, 그 다음에 스웨덴이라든지, 그죠? 슬로베니아라든지, 혹은 슬로바키아도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우리나라에 이 장관이 와서 두산에너빌리티 쪽과 그다음에 원전 산업 협력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다 동유럽 국가들이죠. 그래서 그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이제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지금 언급만 하는 국가들만 해도 이 대형 원전에 대한 시장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죠. 근데 올해 와서 들어가 보니까 퐁투누프 원전 쏙 들어갔고 UAE 원전도 쏙 들어갔습니다. 사우디 원전도 계속 미국과 핵 협력을 한다 만다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도 이제 두 기를 지을지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 원전 한 손에 포기했고요. 스웨덴도 포기했습니다. 슬로베니아도 포기했고 바키아도 포기했습니다. 유럽 시장을 전부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었고요. 그 대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하청을 주겠죠. 근데 그 주기기 한 개당 2,500억에서 3,000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대한 두산에너빌리티의 기대감이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하나 남아있는 체코도 뭔가 물음표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증권 리포트만큼 과연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좋게 리포트를 내겠죠.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는 좋게 리포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정말 오래 전부터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한 곳은 NH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였습니다. 그 분은 정말 이제 오랜 이제 기간 가치 투자를 보고 같이 리포트를 내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목표가가 낮은
증권사 중에 하나가 그 NH투자증권이고요. 지금 제시한 목표가는 33,000원입니다. 다른 데는 뭐 38,000원, 뭐 4만원 이렇게까지 올려놨는데요. 이 NH투자증권은 33,000원으로 유지를 해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애널리스트 제 이름도 기억하거든요. 네, 계속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아왔고 옛날부터 계속 리포트를 냈습니다. 왜 유지를 했을까?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지금 뭐 지지율만 보았을 때는 뭐 벌써 저쪽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저쪽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지금 에너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원전은 보조수단이라고 발표를 했고,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의 중심이 사실 이제 이쪽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 믹스는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원전도 늘리고 다 같이 늘리자라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두고 원자력은 보조수단으로 이용하겠다. 에너지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후보의 공약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필요한 부분은 이용하겠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하죠, 뭔가. 그리고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탈탄소의 주도는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전 정부가 3년 동안 원전에만 집중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지 않아서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전 정부에서도 탈원전을 한 게 아니라 감원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영이 만든 프레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야 되는 기조는 변함이 없고 원전을 급격하게 다시 줄이는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겠다. 우선 석탄이나 LNG,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빨리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딱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LNG도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원전을 급격하게 다시 줄이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늘린다는 얘기 없습니다. 네.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지 늘린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지금 11차 전력소급 기본계획 엄청 밀려가지고 통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 이후에 12차 전력소급 기본계획이 지정이 될 겁니다. 요거 이제는 뭐 만약에라도 야당 대통령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면 국회도 야당, 대통령도 야당이기 때문에 저 에너지 공약이 실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11차 전력소급 기본계획에 있는 원전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 혹은 그 이상의 투자는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직 10%밖에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대폭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 국외의 상황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긍정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미국 시장입니다.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1 건설 현장을 공개했고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되고 이 첫 번째 데이터 센터가 완료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속도가 붙으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되면 그만큼 많은 전력이 필요할 거고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겠죠. 근데 사실 굳이 미국의 전력 수요가 높아서 저렇게 많은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LNG와 SM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국내 기업보다는 사실 미국의 기업을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을 투자하는 게 더 수익을 크게 보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이 관련 기업들은 미국 시장만을 가지고 주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내 시장과 그 다른 이제 국외에 대한 정치적인 상황들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투자에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한수원이 얘기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업체와 소형 모듈 원전 MOU 체결하고 있다. 우리는 대형 원전 말고 소형 모듈 원전 들어갈 거다. 근데 문제는 SMR에 대한 상용화 자체가 ISMR이 2035년에 상용화가 됩니다. 지금 2025년이거든요. 상용화 10년 뒤에 하거든요. MOU 체결을 해도 10년 동안 그 MOU가 계속 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2040년에 400조 시장을 잡는다. 이 400조는 2040년 기준입니다. 지금 2025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먼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 숫자만을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기에는 뭔가 지금 애매하다 상황이.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만 SMR 하는 거 아닙니다. SMR에 대한 그런 이 개발 품목이 많아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스페인 업체들이라든지 캐나다 업체들이라든지 뭐 중국, 러시아 혹은 뭐 그런 다른 기업들도 SMR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대형 원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용기도 크고요. 만들기가 어렵죠. 근데 소형 모듈 원전은 그만큼 용기가 작아졌고 이 위험에 대한 부담도 적고 다른 이 신규 진입 장벽 측면에서는 대형 원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이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테라파워의 이 발주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테라파워 SMR을 다 만들지 않거든요. 부품 나눠서 주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수주를 해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계속 이제 SMR에 대한 수익성을 너무 낮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 이 증권 리포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SMR 사업에 대해서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 SMR 공동 개발하면서 이제 2030년, 32년쯤에 이러한 이제 원자로가 나오면서 좋게 크게 될 거다. 그래서 SMR 모듈 누적 수주 회사 목표는 2029년까지 60기이다. SMR 한 기당 1,000억 원 수준이다. 라고 적혀 있죠. 2025년에 6기, 2026년에는 10기, 2027년에 30기, 2028년에는 34기. 본격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시기는, 수주가 올라가는 시기는 2027년입니다. 25년, 26년은 SMR에 대한 수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또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뉴스케일 파워였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투자가 꽤 크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자재 공급권을 따냈고 그것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턴키로 이 기자재를 다 제작하는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에는 상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수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뉴스케일 파워 아이다호주 거 날라갔고요. 그 외에 미국 내에서 지금 프로젝트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지만 그 루마니아 외에도 사실 그 다음 국가에 대한 SMR 프로젝트가 2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실망감도 저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SMR에 대한 이 수익성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가,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에 그렇게 단순히 62기 곱하기 1,000억 했을 때 6조 2천억을 잡았고 거기에 대해서 2029년까지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냥 연평균 1조 정도 수주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마저도 여기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마냥 우리가 장밋빛만 기대하고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조정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내리는데 계속 이제 영상을 찍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제가 오랫동안 이 리뷰를 해왔던 종목이고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감도 있고요.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이 리스크가 있고 어떤 것을 주로 주시를 해서
향후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고 뭐 차트 그리면서 그죠? 네, 이렇게 차트 긋고 네, 저점 이어서 네,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 뚫고 올라가면 네, 이제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 보면서 역사적인 가격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송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